최근 상황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각국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총 43곳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에서도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교회에 있는 리프트 레이션 의료센터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개장 이후 앞으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이 방식이 성공할 경우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1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한국에서는 관계자들이 패스트푸드식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 매일 수백 명을 테스트해왔다며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워싱턴주에 이 기술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대학 세스 코엔 박사는 우리에겐 지금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이 방식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따라 시행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이젠 벨기에와 덴마크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열어 빠르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전문가들과 언론은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강점이 발휘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만 유일하게 이 방식이 위험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방송에서 이 위험성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 요원이 다시 다른 사람을 할 때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았으면 이런 방식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 요원은 완전히 살균하고 다음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어이없는 방송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고 일본 정부가 냉정하게 분석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동안 일본 아베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몰고 갔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호주 등은 모두 이 방식이 안전하면서 효율적이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상황에서 한때 숫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 위험한 국가로 취급받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테스트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쌓은 데이터와 대처 방식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디프레세는 중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대처 방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5일 블룸버그는 이번 상황에 세계 각국은 고전하고 있으나 한국은 진단에 주력함으로써 암호를 풀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뒤크대 가빈 야메이 박사는 모두에게 무료인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처럼 세계 각국이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접근법을 이용해 대규모 무료 테스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임상 역학 전문가 제임스 헤이슬립 박사는 진단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전자 증폭 테스트를 거쳐 6시간 내에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우 서울대 교수는 이런 속도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취약한 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탓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나 정확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단키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진단키트에 여유가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30여 개국이 이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시급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며 수출 물량이 쌓여 24시간 생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한류, K진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상은 높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치료나 테스트를 받기도 쉽지 않아 한국보다 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무섭다면서 한국을 떠난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안드레아 산탄첼로는 한국이 위험하다며 고국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의 어도라 어나이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와 미국이 급격히 숫자가 늘면서 오히려 한국 팬들이 그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전세계에 보여주었던 한류의 힘은 이젠 의료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LG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은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는 지난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적자, 진짜 이러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누적 적자 규모도 5조 원에 달하는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침에 대해 1월 22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요. 이후로 LG전자의 주가는 그야말로 떡상을 했습니다. 왜 진작에 때려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LG전자 입장에서 가전사업과 부품사업, 심지어 통신사업까지 하는 LG그룹으로서 스마트폰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가전을 컨트롤하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스마트폰은 꼭 가져가야 하는 사업일 겁니다.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분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LG 사이언이나 초코리폰, 프라다폰 등 정말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LG폰이 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LG전자 휴대폰이 골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앞서 LG전자는 2010년대 초까지 초콜릿폰 등 피처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시장의 시대적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해 실패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2007년 잡스 형님이 애플의 회심작 아이폰을 발표하며 시대적 흐름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8년 삼성전자도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기 위해 옴니아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라고 보기엔 정말 애매했죠. 삼성전자는 이 애매한 경계에 있던 옴니아로 고전하다가 정신 차리고 2010년에야 갤럭시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며 가까스로 시대적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2011년 10월에서야 뒤늦게 옵티머스 LTE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했지만 결국 스마트폰 라인업으로는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뒤처진 이유에 대해 재밌는 소문이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이며 피처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조언에 컨설팅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전직 LG전자 고위 관계자는 맥킨지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2008년 가을은 이미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라며 맥킨지 컨설팅 내용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다는 전제 아래 어떤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6개 이상의 운영 체제가 난립할 때였는데 LG전자 개발 인력은 이들 선택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맥킨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MS 윈도우 모바일과 구글 안드로이드에 집중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남영전 부회장은 2010년 스마트폰 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킨지는 LG그룹 내에서 공공의 적이 됐고 양사 간 관계는 약 10년간 단절됐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의 부진을 맥킨지로 돌려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임원진의 소통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화제가 되었던 LG전자 선임 연구원이 퇴직을 하며 LG전자를 떠나며 CEO에게 남긴 글을 보면 LG전자의 문제를 여실히 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저물어가던 스마트폰을 다시 키우기 위해 LG전자에서 의욕적으로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롤러블 폰 개발이 핵심이었는데요. 코드명 B 프로젝트, 일명 봉 프로젝트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B자는 권봉석 LG전자 최고 경영자의 봉자에서 따왔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벨벳폰을 시작으로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 LG 윙,
그리고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롤러블 폰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LG전자 MC 사업부, 즉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죠. 벨벳폰 같은 경우 갑자기 스마트폰 이름이 연관성도 없이 생뚱맞게 바뀌길래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요. 차라리 기존 V 시리즈나 G 시리즈로 갔다면 이해라도 갈 텐데 벨벳폰 역시나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벨벳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죠. 다음으로 나온 LG 윙, 일명 가로본능 폰과 비슷한 폼팩터였는데요. 그냥 LG 윙 개발할 시간과 자본, 노력을 롤러블 폰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롤러블 폰 벌써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롤러블 폰의 가장 핵심인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같은 LG 계열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맡겼는데요. 최신 전략폰을 중국 업체와 개발한다? 이번 롤러블 폰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반전을 위한 구원투수이자 마지막 승부수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판매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수적인데 롤러블 폰 판매 가격을 200만원대 중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 패널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 BOE의 패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이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으로 지금의 현실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팔기 위해 롤러블 폰의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LG전자 스마트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AS 문제로 출시한 지 2년도 안 된 V50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액정 수리할 여분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V 시리즈면 프리미엄급인데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던 거였죠. 또한 벨벳폰 같은 경우 G 시리즈를 대신하는 매스 프리미엄을 표방했지만 최신 칩이었던 퀄컴 800 시리즈가 아닌 765 칩셋을 썼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80만원대 후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면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가격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흥행에도 실패했는데요. 이는 아마 또 원가 절감 차원에서였겠죠. LG전자는 이처럼 점점 쪼그라드는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가격 우위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LG전자 스마트폰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LG전자는 MC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하거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폰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 즉 ODM을 확대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2018년 스마트폰 3,970만 대를 세계 시장에 판매했는데 이 중 3,810만 대를 직접 생산했고 ODM 비중은 4%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에는 ODM 비중이 18.6%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는 이미 20%를 넘겼습니다. 올해에는 ODM 비중이 전체 판매의 절반을 넘어 7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에 반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 ODM 비율이 30%입니다. 갤럭시 A 등 중저가 폰 라인에 주로 ODM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ODM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ODM 사용 업체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측면과 함께 저가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미래 경쟁력 약화가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설로 인해 시장에서는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MC 사업부를 떼어낼 경우 연간 8천억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요인이 해소되면서 LG전자의 연간 실적이 2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 MC사업부의 연간 영업적자폭은 8,241억 원에 달합니다. MC사업부의 실적을 배제할 경우 지난해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기존치 3조 1,918억 원 대비 25.8% 개선된 4조 159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정리해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의 영상에서 저는 애플카 이야기를 하며 LG전자가 캐나다 마그나사와 합작을 발표했을 때는 급등했던 주가가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당장 투자하고 들어갈 돈이 더 많은 상태에서의 급등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만성 적자인 MC사업부 정리로 LG전자의 리스크가 해결된 점이 다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1월 22일 LG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부 매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 인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봉석 LG전자 최고 경영자도 이날 모바일 사업 철수설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자가 계속됐고 치열한 경쟁에 놓인 모바일 사업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며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력 인수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인수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LG전자의 MC사업본부를 인수할 잠재적 후보로 스마트폰 제조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의 빈그룹과 전장사업 강화에 나선 폭스바겐을 주요 인수 대상자로 꼽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단말기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해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도 유력한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LG전자 MC 부분 인수가 유력한 빈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지난 2018년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빈스마트를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빈그룹은 중저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 기술과 생산 라인을 확보해 단기간에 사업 확장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LG전자가 지난 2019년 경기도 평택공장 생산 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했다는 점도 빈그룹에는 매력적입니다. 빈그룹 역시 하이퐁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떼어내고 전장사업과 AI 가전, 로봇에 힘을 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과 전기차 사업을 이어가는 현대차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또 다른 도전과 경쟁이 시작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펜텍이 사라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LG전자마저 철수한다면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ODM 사업이라도 LG전자에서 꾸준히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